자, 오늘의 멘토 국립수목원의 이유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반성부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포천 하면은 막걸리, 뭐 이동갈비 이런 것만 떠올렸는데 국립수목원이 포천에 있는데 그 역사가 또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좀 반성이 당연하십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인 거 와보셨어요? 아직 너무 멀어서 그죠? 반성하세요, 예. 여러분들. 네, 국립수목원은 이제 광릉숲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광릉숲이 세조대왕의 능이에요. 그래서 네. 예전에 600년 전에 이제 왕릉을 지키는 그 주변의 숲으로 보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존된 역사가 600년 가까이 된 거죠. 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온갖 귀한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기념물로 가장 유명한 장수하늘소를 비롯한 천연기념물만 20종 가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물 다양성이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그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돼서 보호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그런 귀중한 자원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의 국립수목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설명이 톡 치니까 막 술술술술 나오세요. 야. 예. 근데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국립수목원에 대한 설명을. 예.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어떻게 하시다가 이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미래가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우연과 필연으로 좀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렸을 적에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이미 소질이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변해서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는 이제 자연을 어떻게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보존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 산림자원학과를 가게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생물, 그중에서 식물이고 또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 분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모든 식물학자들이 느끼는 거겠지만 전국에 또는 전 세계의 식물을 찾아다니다 보면 정말 몇 년 전까지 있던 식물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개발돼 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존과 연계되어 있고 네. 또 그런 식물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뭐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저희 국립수목원이고, 그래서 평생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미선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 보고된 게 어느덧 100년이에요. 예.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제가 알기로는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제정이 됐지만 예. 7년 만에 해제가 됐다라고 예.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 예. 일인가요, 이게? 예, 여러분 미선나무가 아까 특산식물이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특산식물의 의미를 좀 아세요? 아니요? 특산이라는 식물은 전 세계에서, 전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그런 식물이 바로 특산식물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미선식물은 그냥 식물만 특산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보존돼야 될 그런 식물들이죠. 그래서 자생지들이 이제 보존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귀한 것들을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이제 자기 가져가서 집에다 심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키워다 보니까 이만큼 자생지는 보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나무는 없어지는 이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증식하고 보존하고 확산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강의를 맡은 국립수목원장 이음입니다. 제목 내 삶의 초록을 담다. 마음에 드세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색깔 어떠세요?
정말 좋죠. 실제로 숲은 정말 무궁한 세상입니다. 또 각각의 그 안에는 그냥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생명들이 같이 살고 있고 그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녹색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산에 가보면 저렇게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고 있죠. 근데 그 시선을 그렇게 들어보면 그 뒤에 산줄거리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줄거리는 백두대간으로 이어지고 더 깊이 깊이 그 전 세계의 지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시선을 또 가까이 보면 그 옆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저런 아름다운 꽃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뭘까요? 아주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제가 이거 알아맞히시면 막 좋은 선물도 하나 드릴까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서 뭐 저런 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다양한 색들이 있는데 저렇게 보시면 백일홍 꽃 한 송이 이렇게 폈다고 느끼시죠? 근데 알고 보면 저 백일홍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꽃 수십 송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꽃은 왜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식물은 왜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요? 맞습니다. 이제 번식을 해야 돼서 씨앗을 맺어야 되는데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꽃가루 바지를 도와줄 곤충들을 유인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런 화려한 꽃을 피우죠. 근데 애써서 꽃을 피웠는데 꽃가루 바지 한 개만 되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식물들은 꽃을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 피는 것이 식물들만의 각각의 집안의 특색이기도 하는데 저 백일홍은 우리나라 식물 중에서 국화과에 속해요. 패밀리가 국화과예요. 근데 얘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하나하나 작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의 꽃종이고요. 지금 저기 보시는 빨간색 꽃잎처럼 보이시는 것이 각각 하나의 꽃들이에요. 쟤네들은 저렇게 모여서 분업과 협업을 합니다. 그 곤충들이 저렇게 모인 꽃을 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백일홍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꽃가루 바지는 저기 보시는 노란 꽃에서 이루어져요. 식물의 입장에서 보는 곤충도 유역해야지 꽃가루 바지도 해야지 씨앗도 매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작은 꽃송이 하나에도 분업이 있고 협업이 있고 다른 생물과의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작은 생각이 우주가 담겨 있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제일 위에 있는 꽃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담장 위에도 지난 여름에 보셨을 것 같은데 능 예 나팔꽃과 모습은 비슷합니다만 능소화라는 이 덩굴 식물이에요. 능소화가 한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샀어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양산됐었어요. 능소화의 꽃가루가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멀게 하고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서 다치게 한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서는 전화물을 막 뽑아버리고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길쭉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능소화의 꽃가루예요. 저것은 자작나무의 씨앗이에요. 그 밑에 거는 씨앗을 100배, 1000배 확대한 그런 그림이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물만 생각하지만 정말 현미경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 들어갈수록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세계가 자연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식물은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정말 마이크로하게 할수록 뭐 마크로하게 하면 볼수록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이 바로 자연의 세상이고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눈을 다 펼치셔야 그만큼 풍부한 세상을 만나실 수 있죠. 얘는 뭘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 꼭 봄에 이것만은 한번 만나고 가보십사 제가 권하고 싶은 건데 잘 모르시겠어요? 유명한 건데 이러면 아시겠어요? 노란색으로 가을에 물드는 그럼 이러면 아실까요? 은행나무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렇게 생긴 것이 은행나무의 암꽃이에요. 원래 은행나무 암꽃, 수꽃 결국은 한 번도 못 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학교나 집에 아파트에 은행나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 한 번도 안 쳐다보신 거죠, 그죠? 그 은행나무는 사실은 이제 꽃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운 게
여러분이 학교 때 배웠던 그 속시 식물의 그 생식기관을 꽃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거시 식물이긴 하지만 뭐 달리 제가 표현할 말이 없어서 쉽게 그냥 꽃이라고 부르겠는데 저쪽 꽃이 은행나무의 암꽃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은행나무의 숫꽃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서로 마주 봐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공룡이 살던 시대 함께 살던 화석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살아있는 화석. 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럴까요? 은행나무가 옛날에 살았던 공룡이 살던 시대에 같이 살았던 모든 종들은 멸종하고 화석으로만 남아 있는데 은행나무는 현존하는 거죠. 사실 은행나무의 그 시대에는 그 공룡 중에서도 왜 커다란 초식 공룡들 그런 살던 시대에 있던 그런 긴 시간이 잠겨져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나무는 또 하나 여쭤볼까 봐요. 은행나무는 왜 은행일까요? 이름이. 은빛 은자 살구행자를 써서 은행이에요. 그 속 껍질 딱딱한 껍질은 은색깔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냄새 좀 꼬리꼬리 나는 요거는 그 살구빛이죠. 그래서 살구행자 은빛 은자를 써서 은행나무인 거죠. 그래서 은행나무가 저런 은행이라는 열매를 맺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숫꽃에 있는 꽃가루가 날아가서 마주보고 있는 암꽃의 꽃가루에 닿아야 되겠고 그런 인연을 맺는 것은 정말 찰나와도 같은 순간인 거죠. 이 식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산에서 그 길을 잃었어요. 저 식물을 만났다 그러면 저 식물 따라서 나오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질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잡초라고들 많이 해서 그냥 밟고 다니는 풀이에요. 질경이는 한자 이름으로 차전자라고 씁니다. 자동차 차자, 앞전자, 아들자자 써서 자동차 바퀴 앞에 씨앗이 굴러다니는 그런 길바닥에 사는 식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식물은 숲이 살기 좋을까요? 길바닥이 살기 좋을까요? 숲이죠. 근데 왜 이 질경이는 길바닥으로 나왔을까요? 숲은 정말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고 다 좋은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죠? 햇볕, 광합성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숲속에는 정말 쾌적하긴 하지만 햇볕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질경이는 그렇게 쾌적하고 안온한 숲을 떠나서 기회의 땅, 블루오션, 흔히 말하는 길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길바닥으로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밟혀요. 사람들의 발자국에 자동차에. 그래서 변신을 합니다. 환경에 맞게. 그래서 숲속에 있는 식물들은 가다가 밟으면 꺾어져서 죽어버리는데 쟤는 포기가 밟아도 일어나고 밟아도 일어나고 이렇게 변신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이 도시의 이 애는 도대체 길바닥에는 좀 쾌적하지가 않고 수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수분에다 씨앗에다가 비가 오거나 물이 공급되면 다 수분을 모아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싹 틀 때까지 그 수분을 가지고 그 힘으로 싹을 틔워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그 옛 어른들은 차전자, 질경이의 씨앗을 가지고 신장이라 여러 가지 약을 썼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 질경이가 사는 방법을 보고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어, 저기 여러분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그 어른들은 뭐 혈압을 걱정하기도 하고 암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취업이긴 한데 건강과 관련해서 예, 이것도 취업과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죠? 저 질경이의 씨앗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됐어요. 왜냐하면 그 질경이가 사는 방법을 잘 엿보니까 씨앗 아까 수분을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경이 씨앗을 가루로 만들어서 요만큼 먹고 물을 한 컵 마셔요. 그러면 그 씨앗이 물을 다 받아들여서 이 배에 들어가면은 빵빵하게 물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마치 배부른 듯한.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인제 현재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흔하고 발배 밟히는 그런 질경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답들이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식물은 또는 숲은 어떤 의미세요? 혹시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내 삶의 숲을? 저기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나무 어떤 나무 알고 있으세요?
무슨 이 나무는 안다. 소나무. 소나무는 안다. 뭐 또 뭐 있을까요? 한참 봄에 꽃피는 벚꽃. 예. 알고 보면 벚꽃은 굉장히 어려운 꽃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목련.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요 꽃은 뭘까요? 이게 뭐냐 하면 저게 목련이에요. 지금 먼저 보신 슬라이드는 여러분 다 목련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은 백목련이에요. 아이 그까짓 거 뭐 흰 꽃이 피면 백목련이고 뭐 이러지. 목련하고 백목련은 서로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르다는 의미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사람이 닮았어도 결혼하지 않듯이 유사하지만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좋은 나무, 좋은 꽃, 나쁜 풀은 없지만 사실은 알 건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백목련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은 꽃인데 알 건 알아야 되는 게 고향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못 심는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저쪽 목련, 그냥 목련이 바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목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목련을 보고 야 그럼 나는 우리나라 자생하는 목련을 심어야 돼. 그리고 나무 시장에 가서 목련 주세요. 그럼 뭘 줄까요? 다 백목련을 주세요. 그럼 진짜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예전까지는 나무 가게에 가면은 고부시 주세요 그랬다 그래요. 주먹 같은 꽃이 핀다는 뜻에서 일본 이름.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자생하는 목련은 그렇게 불러야 되고 이 중국의 고향인 백목련은 목련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인 거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정말 대강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는 뭘까요? 얘도 좀 얘는 이제 흔히 산목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말 이름은 한박꽃 나무라고 해요. 보통 목련은 꽃이 먼저 피는데 예전에 이제 이 나무는 고민인데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야 많이 심으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통일이 되면 많이 심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나무예요. 현재 이 나무는 북한의 국화예요. 이제 한 나무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것에 뭐 이념도 있을 수 있고 사연도 있을 수 있고 고향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여러분 철쭉. 예, 뭐 비슷했습니다만 철쭉? 모든 분들이 철쭉이라고 불러요. 얘는 뭘까요? 진달래 맞습니다. 얘가 진달래고요. 그러면 철쭉과 진달래 차이는 뭘까요? 이제 진달래 여러분 옛날에 참꽃이라고 해서 화전 부쳐 먹고 태백산맥 소설 읽다 보면 진달래 따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친근한 진달래고 저쪽에 보이시는 꽃이 그냥 철쭉이에요. 소백산에 가서 철쭉제 했을 때 보시는 철쭉은 이 철쭉이에요. 그럼 저 아래쪽에 우리가 철쭉이라고 불렀던 거는 뭘까요? 이것은 산철쭉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목련과 백목련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종인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산야에 봄에 가장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적어도 젖꽃 정도는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다른 나라를 쳐다보고 그 가치를 보여줬을 때 저것이 정말 뭐 바이오 산업의 주가 되고 문학의 원천이 되고 비로소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조화로운 게 바로 우리 산야에 피어나는 우리의 식물들이고 여러분 정말 저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일단 마음도 열고 눈도 열고 뭐 그래야 합니다. 혹시 이 꽃들은 이제 가을, 여름 지나고 가을인데 혹시 아세요? 오, 누가 구졸초였어요. 구졸초 알 정도 훌륭하십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 흔히들 들국화라고 부릅니다만 식물 도감에 들국화는 없어요. 들에 피는 국화과 식물들인데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안도현 선생님의 시예요. 시의 제목이 무식한 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너여가 아니라 나요.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사실 시인도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화가인데 가을에 산에 피는 노란색 저 들국화는 산국이고요. 산에 피는 국화. 저
오른쪽에 비는 보라색 꽃들은 쑥부쟁이고 지금 하얗거나 분홍색으로 피는 저것이 구절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을 들판에 나가서 여러분이 산국을 알아볼 수 있고 쑥부쟁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삶의 시선이 생겼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삶의 색깔이 달라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는 마음을 여는 일인 거죠. 어느 계절일까요? 제가 일하는 연구실 뒤편에 있는 동그란 산인데 어느 계절일까요? 가을이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는데 가을이 아니라 봄이에요. 여러분 봄의 색깔 그럼 무슨 색깔이세요? 녹색, 연두빛. 봄은 나무마다 봄이 오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노릇노릇한 건 참나무 빛깔이고요. 발긋발긋한 건 서나무가 저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무마다 다 다른 빛깔로 새싹이 나오고 물론 이제 5월이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광합성을 하게 되면 다 녹색으로 변할 거지만 시작은 그런 거죠. 저것을 예를 들면 말로 한번 무슨 색깔일까? 봄의 색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만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시인이 될 거고 그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런 거죠. 거꾸로 가을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가을의 단풍 색깔 뭐예요? 빨강, 노랑. 나무마다 다 다르고요. 한 나무에서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방향이 보입니다. 한 나무에서 그 빛깔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초록을 담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 마음을 열고 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얘는 뭘까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식물은 좀 뭔가 아시는 분들 같아요, 여기. 왼쪽 식물 굉장히 유명한 식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둥글레예요. 둥글레 차 드시죠? 둥글레 차 여러분 마시는 둥글레는 저 예쁜 꽃이 피는 땅속에 그 기는 그 줄기예요. 땅속 줄기. 그거를 이렇게 다려 마시는 게 우리의 둥글레 차예요. 둥글레 꽃을 보시려면 근데 둥글레는 풀이에요. 요만큼 자라요. 그리고 줄기가 요렇게 휘어져서 요 밑에 꽃이 달려요. 그래서 산에 가서도 막 걸어가면 절대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멈추고 서서 쭈그리고 앉아서 요렇게 들여다봐야 세상에 저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말 꽃송이들이 조랑조랑조랑 달리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저 오른쪽 꽃은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은방울꽃이에요. 은방울꽃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은방울꽃도 보시는 것처럼 그 잎이 넓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한다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저 꽃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향기가 나옵니다. 정말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정말 세상에서 더없이 아무리 좋은 향수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한 향기를 느낄 수 있죠. 그 향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꽃에 머물러서 들여다본 사람만의 향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친구가 되시고자 한다면 이 봄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시고 멈추고 서서 먼 산이든 저런 작은 꽃송이든 바라보는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연습만 오늘 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안 가셔도 세상이 멈추고 살아보기부터 하시면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목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좋을 수 있는데 그 얘는 뭘까요? 유명한 꽃인데. 이렇게 보면 알까요?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그죠? 할미꽃은 한자로 백두홍이라 그래서 꼬부라져서 할미꽃이 아니라 이 열매가 하얀 머리 같다 해서 백두홍인데 우리는 그래서 할미꽃 그러면 막 다 할머니 막 뭐 그 꼬부라진 할미꽃의 꽃송이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아름답고 정열적인 세상이 그 안에 숨겨 있죠. 이것도 역시 보는 사람의 몫인 거죠. 지금 봄부터 이런 정말 나무마다 새싹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또 저 오른쪽 거는 뭘까요? 여러분 억새가 하얗게 폈다 그러죠. 하얗게 된 건 억새가 핀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저 왼쪽 것이 억새의 조랑조랑한 것이 억새의 꽃이에요. 물론 화려한 쟤는 풍매하기 때문에 화려한 꽃잎이 필요 없는 꽃. 제가 결실해서 열매가 되고 열매를 날려 보내려고 하얗게 부풀었을 때가 우리가 보는 하얗게 핀 억새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말 그리 보기 어렵다는 대나무의 꽃. 뭐 이런 세상들이 무궁하게 있는 거죠. 뭐 가을이 돼서 열매들 정말 예술 작품 같지 않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스쳐 지나갔던 그런 그 산과 들에 있는 풀과 나무들의 꽃입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산에 가면 저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거예요? '아 이제 볼 거 없다. 정말 쓸쓸하게 황량하게 이를 데가 없다.' 그래도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순간이냐면요. 우리나라 숲은 여러분 숲은 가만히 있을까요? 숲은 변해요. 숲을 변하는 것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이의 마지막을 클라이맥스 극상숲이라고 하는데 천이의 초기에는 소나무 같은 숲이 많아요. 햇볕이 꼭 있어야지만 자라는. 근데 그게 지나가면 그 그늘에서도 견디는 참나무가 소나무 그늘 속에 견디다가 어느 순간 햇볕을 차고 올라가요. 근데 소나무와 같은 양수, 햇볕이 있어야지만 하는 식물들은 일단 그늘이 지고 나면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모습은 뭐냐면 소나무 숲이던 숲에서 점점점 밑에 있는 참나무가 그것을 치고 올라가서 소나무와 참나무가 정말 처절하게 정말 치열하게 그 공간을 싸우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현장감 넘치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사람의 삶 모든 것이 똑 닮은 모습이 자연에 담겨 있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들이 힘들 때 그 안에서 그 보는 시선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해답이 어떤 모습으로든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좋은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두 번째 좀 더 친해지고 싶다 숲과. 그러면 이름을 알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 똑같은 친구들 처음 만날 때 하는 게 뭐예요? "나 누굽니다." 사실 저 친구 이름이 누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으로써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별하는 순간이죠. 산이 좋고 숲이 좋아요. 그래서 "와 공기 좋다. 산 좋다. 이 나무 이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인생에 나무 이름 10 개, 풀 이름 10 개만 알아보세요. "야 너 신갈나무 너 진짜 씩씩하네. 네가 그 유명한 금강초롱이야?" 이 정도 불러줄 줄만 알면 그냥 막연했던 숲이 굉장히 친근한 공간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친구 시작이 이름 나누기잖아요. 명함 주고받고. 근데 이제 이름도 저 같은 사람은 시험을 봐요, 전공을 하면. 씨름도 우리말 이름 라틴어 학명. 근데 여러분은 그럴 거 없잖아요.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쟤는 왜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뭐냐 우리나라 여러분이 있는 산에도 많은 아주 대표적인 봄꽃이에요. 이름이 뭘까요? 대표적인 야생화다 이름이 노루귀예요. 노루의 귀. 노루귀. 왜 노루귀가 됐을까? 보시면 저렇게 이른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꽃이 질지면 그 밑에서 저런 새싹이 나와요. 꽃 잎을 보세요. 어떠세요?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 노루의 귀 같지 않으세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얘는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 꽃입니다. 그 많이 보셨죠? 많이 심는 꽃인데 그 오른쪽에 힌트가 있어요. 꽃봉오리가 뭐 같으세요? 예. 오. 예. 붓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뭘까요 그러면? 붓꽃. 예. 안 잊어버리시겠죠? 붓꽃은 붓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붓꽃의 이름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 영어 이름 또는 라틴어 학명이 모두 다 아이리스예요. 여러분 아이리스는 뭔가 들어보셨죠? 그 우리나라 붓꽃의 영어 학명이 아이리스예요. 아이리스는 무지개 여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왜 무지개 여신이 붓꽃에 붙었나? 꽃잎을 보면 뭔가 아롱아롱한 무지개 같은 무늬가 있다 그래서 무지개 여신 아이리스의 이름이 붙었고 저것은 그중에서 우리말 이름이 먹물을 딱 찍은 붓꽃과 같다 그래서 붓꽃인 거죠. 안 잊어버리시겠죠? 저 정도면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뭘까요? 아, 이 정도는 안다. 이제 하셨죠. 근데 들판에 나가면 강아지불 같기는 한데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은 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게 저게 강아지풀이었죠. 여기 색깔 나는 요 가운데 거는 강아지풀인 것 같긴 한데 색깔이 다르죠. 무슨 색깔이에요? 금빛 나지 않으세요? 이름이 뭘까요? 금강아지 풀이에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여름이 더 지나갈 때쯤 저기 멀리서 가을이 올 때쯤 되면은 강아지 풀 들에 있는 강아지 풀들이 전부 다 저렇게 좀 뚱뚱하고 막 휘고 그랬어요.
저거는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멀리 가을이 올 때쯤 피기 시작하는 강아지 풀이다. 이름이 뭘까요? 가을 강아지 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들판을 거니는데 "아 금빛 반짝이는 금강아지 풀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와 가을 강아지 풀 폈네. 가을이 오려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스스로 멋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식물 이름이 어려울까? "이거 뭐예요? 금강아지 풀." "저거 뭐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 이것이 강아지 풀 집안이구나.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강아지 풀인데 얘는 금강아지 풀, 쟤는 가을 강아지 풀, 쟤는 바닷가 갯가에 나죠.' 여러분 아마 생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기 힘든 식물이에요. 근데 '바닷가 갯가에 났는데 강아지 풀 닮았구나.' 이름이 뭘까요? 갯강아지 풀이에요. 이게 이제 식물학자의 소질이 있습니다. 수목원 찾아오세요. 이제 그렇게 이름을 앓아가면 굉장히 쉽고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집안을 보면서 이름을 알아가면 굉장히 재밌고요. 식물에는 생식과 관련된 기관이 뭘까요? 잎, 줄기는 영양기관이고 그죠? 꽃이나 열매예요. 열매의 모습이 어떤 구조인가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집안을 약간 어려우시죠? 그러면 이제 볼까 봐요. 보면 아까 꽃의 구조가 붓꽃의 구조와 비슷하죠. 이건 느끼시겠죠? '아 이건 붓꽃 집안이구나. 이름을 모르면 아 아이리스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붓꽃 집안이었는데 쟤는 붓꽃 집안인데 무슨 색 꽃이 피나요? 무슨 이름이 뭘까요? 노랑붓꽃. 이제 실력이 막 늘어가시는 게 보이시죠? 얘는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 무늬가 있네요, 이름이. 노랑 무늬 붓꽃. 희귀 식물인데 여러분 이미 아신 거예요. 예. 쟤는 키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엄청 작아요. 키가 엄청 작다. 작은 난장이 붓꽃. 예, 정답. 예. 그다음에 쟤는 붓꽃과 비슷한데 새각시처럼 야리야리야리하다. 각시 붓꽃.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 붓꽃 집안 식물 다 웬만한 식물학자보다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 집안을 보고 찾아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얘는 뭘까요? 많이 보셨죠? 얘는 나리 집안이에요, 나리. 나리가 영어로는 릴리예요. 한자로는 뭘까요? 백합. 흰 꽃이 피는 게 백합이 아니라 백합은 일백백자를 써서 백합이에요. 땅속의 구근이 100개가 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백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레핀 백합 그러면 나리고 얘가 우리나라의 드레핀 백합이 바로 나리인 거죠. 근데 얘는 그중에서도 꽃도 크고 그거 하다고 해서 이름이 무슨 나리? 참나리.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산에 가면 그나리 같고 그나리 같은 이런 수많은 나리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 보고 있나요? 하늘. 이름이 뭐? 하늘나리. 그렇죠? 저쪽 건 어디 보고 있나요? 땅. 그러면 이름이 땅나리.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네요. 이름이 중나리. 뭐 이렇게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갖고 아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식물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 쓰는 두릅나무, 음나무 이런 거 가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꺾지 않거나 동물들이 먹지 않은 아주 크게 자라면 그 무섭던 가시들도 다 없어져요. 그 가시가 있으면 손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은 열매가 열렸네요. 열매가 맛있는 과육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뭐 먹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모든 과일은 다 원래는 산에 있던 야생의 것을 개량한 모습인 거죠. 원래는 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밤은 가시가 있네요. 먹으라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뭐 어떤 거는 먹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무슨 일일까요? 밤은 뭐가 문제일까요? 가시가 있으니까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먹지 말라냐 하면 살구나 앵두 같은 거는 우리가 과육을 먹고 씨앗은 뱉어서 저기다가 옮겨주잖아요. 그래서 과육을 만드는 건데 밤은 우리가 먹는 게 밤나무로 커갈 그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먹히면 안 돼요. 끝까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까 봐요. 도토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도토리는 먹히고 싶을까요? 먹히고 싶지 않을까요? 걔도 내년에 참나무로 그러니까 먹히고 싶지 않죠. 근데 얘는 가시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무기가 뭘까요? 가시로 보호할 수 없으면. 그럼 또 여쭤볼게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좋아할까요?
다람쥐의 짝이 도토리죠. 그죠? 근데 다람쥐도 입맛이 있어서 도토리 별로 안 좋아한대요. 다만 굉장히 귀중한 식량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토리는 떫은 맛이 무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토리 다람쥐가 이만큼 모아두다가 잊어버리고 가다 그래서 그 떫은 맛을 무기로 일부의 도토리가 살아남고 그것이 저렇게 싹을 틔워서 저렇게 작은 도토리에서 정말 몇백 년이 묶은 커다란 그늘을 만든 참나무로 커가는 것이죠. 그 민들레 전략이 다 다릅니다. 민들레는 씨앗을 가볍게 날려서 바람 따라 날려보내는 거죠. 바람에 얹을 만큼 스스로를 정말 가볍고 하찮게 함으로써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40km까지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략은 정말 먹히느냐 하느냐 붙어가느냐 정말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어서 멀리 얹어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전략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미선나무 말씀도 했지만 저 왼쪽에 보는 그 이름 없는 풀 하나에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식물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인데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식물이에요. 근데 이름이 학명을 한번 보세요. 그 금강산에 처음 발견돼서 초롱을 닮은 우리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끼리 말이고 전 세계가 함께 쓰는 이름은 학명이라고 라틴어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라틴어 이름 밑에 보시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까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아까 우리 미선나무도 나까이 박사가 명명했다 그랬는데 나까이라는 동경대학교 일본 학자가 금강산에 와서 저 식물을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여서 그 집안일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 자체를 하나부사 개나리죠. 개나리가 여러분 개나리가 제가 정말 개나리 자생지 찾으러 지금 10년 이상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천의 개나리인데. 다 심은 나무죠. 산에서 야생하는 개나리 보셨나요? 개나리는 그 산에서 심은 거예요, 다. 자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나리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삽목이라고 합니다. 꽂아서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아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진 이런 정상적인 개체가 아니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든 유전적 다양성은 아주 적은 여러분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닥쳤을 때 대응할 풀이 없어요. 여러분 개나리 열매 보셨어요? 열매? 개나리는 두 가지 꽃이 있어요. 좀 잘 보시면 아직 남은 개나리 찾아보시면 저런 꽃과 저런 꽃이 있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 암술이 올라와 있죠. 저런 꽃에만 씨앗이 달립니다. 저기 있는 것은 숫꽃이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씨앗이 안 달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그 개나리들은 이제 숫꽃을 갖고 무성번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숫꽃들만 있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남자들만 다 있는 꼴이라고 한번 남자들도 아니에요. 사실은 개체가 똑같은 복제 남자들만 쫙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유지종 풀을 가진 자생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고 저게 아마 마지막 본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직지사에 있던 야생의 개나리 사진입니다. 이 하늘을 보시면 정말 그렇게 햇볕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다가 샤이니스라고 불러요. 경계와 경계를 서로 존중하는 저 경계선이 보이시나요? 저것이 나무들의 세상이죠. 단풍 아름답게 하지만 우리는 정말 뭘 일을 하다가 또는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본성 나오잖아요. 응? 그런데 이 나무에 있어서 단풍이라는 건 어떤 순간이냐면
모진 겨울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생장을 포기해요. 광합성을 포기해요.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색소가 발현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단풍. 그러니까 단풍이 드는 순간은 정말 나무로서는 정말 긴장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 저렇게 아름답게 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나무밖에 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도 이제 점점 져서 저 같은 나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세대도 급변하고 정말 오래된 나무들은 큰 아름들이 정말 굳어가잖아요. 생각도 사고도. 여러분도 후배들이랑 세대 차이 느끼시죠? 예, 이렇게 하는데 나무는 정말 몇백 년 묵은 나무, 몇천 년 묵은 나무, 비록 속은 막 상해가는 그런 큰 구루투기 나무라도 봄이면 저렇게 말랑말랑한 새싹을 내어내고 봄이면 꽃을 피워내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켜켜이 묻어서 연륜으로 쌓일지언정 항상 그런 말랑말랑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나무의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이 자리를 떠나시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일단 고개를 숙여서 땅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잡초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비꽃, 양지꽃, 냉이 꽃다지. 여러분 주변에요 100m 가기 전에 발견될 만한 꽃들이에요. 생강나무. 여러분 산수유는 잘 아실 건데 노란 꽃 피면 다 산수유라고 하시죠. 산에 가서 노란 꽃 피는 것은 사실 생강나무고 생강나무를 이렇게 비벼보면 생강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에 나오는 올동백이 바로 저 나무인 거고. 이렇게 한번 고개를 들고 나무를 쳐다보시고 오감을 열어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무는 뭘까요? 무슨 나무의 꽃이냐면 저기 답이 있는데 이름이 쥐똥나무예요. 그 열매가 쥐똥나무. 저렇게 이름이 그런데 저 쥐똥나무의 향기가 얼마나 맑고 생울타리로 많이 쓰는 나무예요. 짧은 시간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저기 숲으로 가는 길목까지는 가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 생명 가득한 초록이 담기는 계기가 됐으면 되고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의 미래를 열심히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토종을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뭐 귀화종이나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심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옳은 시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파괴하지 않은 건드리지 않은 안전한 생태계는 절대로 귀화식물이 못 들어와요. 우선 사람이 파괴된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귀화식물들은 저희가 사람이 사는 공간과 정말 절대적으로 보존돼야 되는 공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개체 중에서는 숲속으로 침범할 우려들이 있는 종들이 서양 등골나물이라든지 몇 종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억울한 귀화식물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 달맞이꽃 이런 것들은 기름도 굉장히 몸에 좋고 유용하게 많이 쓰였는데 뭐 굳이 자연에 침투하지도 않는데 괜히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흑백으로 나쁜 친구, 좋은 친구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루고루게 봐주시는 좀 객관적인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질경이 예. 차가 다니는 바닥에서 잘 예, 자라는 이 예, 질경이처럼 잡초라고만 알려져 있는 풀들의 이름이 있다면 조금 소개를 몇 가지 해주시죠. 그 이름 없는 식물이 없어요. 이름을 못 찾은 식물을 발견하신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름 붙여서 제가 장명을 그래서 모든 식물은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고요. 네. 잡초라는 관점은 굉장히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논에 들어가는 다른 식물은 다 잡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잡초 중에 하나가 여러분 토끼풀 아시죠? 토끼풀은 잡초 뭐 잔디밭 들어가고 잡초인데 토끼풀이 네잎클로바인 건 아세요? 이 행운의 네잎클로바. 원래 토끼풀의 잎이 세 장이잖아요. 4개 달린 것이
이제 행운의 네잎클로바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돌연변이에 속하는 네잎클로바를 열심히 골라서 증식해서 뭐 납품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해요. 그 사람 농장에선 토끼풀은 메인 작물이 되고 거기에 벼가 들어오면 그게 잡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잡초라는 것은 식물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사람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름이니까 저희 좀 존중해서 식물 이름을 불러줘야 가능성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개나리의 공식 학명이 폴시티아 폴시티아 코레아나. 예, 코리아나라고 예, 알고 예, 있어요. 근데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이 식물들 중에 예. 제페니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식물들이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학명, 아까 보신 학명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같이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세계 명명 규약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규약에서 같이 지키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명은 억울해도 사실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영어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커먼네임이라고 부르는 영어 이름은 여러분 아마 요즘에 이제 바꿔서 많이 바꾸셔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소나무의 영어 이름이 제페니스 레드파인이었어요. 여러분 소나무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 네.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일본을 통해서 서양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해 전에 광복 70주년 기념 식물의 주권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식물의 영어 이름을 다 재정리했어요. 그래서 제페니스 레드파인이 아니라 소나무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다 코리안 레드파인으로 해서 전 세계에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위키페디아 같은 세계 백과사전은 바꾸는 것까지 저희가 다 해놨는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제 그렇게 우리 식물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써나가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나리 영어 이름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개나리 영어 이름 예, 학명 말고 예. 글쎄요. 뭐가 근데 저희가 개나리는 그냥 개나리라 그랬어요. 고유명사니까. 예, 왜냐하면 왜 우리 지금도 일본 김치는 전 세계에 김치듯이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고 한국의 봄 풍경을 상징하는 개나리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개나리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사실 식물 문화라는 게 어떻게 그 나라의 어떤 굉장히 문화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부르는 노력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분처럼 지금 강의 들으시고 나서 그런 나무와 풀들, 피어내는 꽃들 이런 일들을 보시는 시선만 한번 두실 줄만 알게 된다면 아마 네. 매년 찾아오실 겁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이 젊은이들 데이트 코스로 가고 싶은 3위 안에 들어요. 와. 예. 예. 그래서 꼭 오세요. 예. 연인들 많이 있으시죠, 여기? 커플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시면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리면요. 저희 가을이 올 때쯤에 저희 수목원에 정말 많은 나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단풍 드는 게 개수나무예요. 그 개수나무는 단풍이 들 때쯤 되면 향기가 나요. 근데 그 향기가 꽃향기가 아니라 정말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데이트를 하고 싶은 여친을 만들고 싶다 혹은 남친을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만 한번 걸으시면 뭐 좋은 일이 꼭 생기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하고 복원한 희귀 식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식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희귀식물 보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저만 한 거 아니라 저희 국립수목원 식구들 다 같이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나도풍란을 제주도 비자림에 보호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풍란 그 화분 가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풍란은 우리나라 풍란이 아니라 대만이나 다른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짜 자생하는 나도풍란은 사람들이 다 캐어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캐어가서 화분에 키우던 이제 그것을 몇 가지 찾아내고 그것을 갖고 번식시켜서 증식시켜서 많은 개체를 만들고 풍란이 이렇게 붙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커다란 사다리차 같은 거 다 동원해서 그 비자림의 큰 나무 위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면서 복원했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매년 모니터링해요. 잘 살았나. 근데 정말 거기 올라가서 잘 살고 꽃도 피우는 거 보면은 진짜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생물과 협업하고 분업하는 백일홍을 보면서 식물 사는 세상도 사람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러한 영리한 꾀를 부리는 식물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 영리한 꾀를 부립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담쟁이
예를 들면 덩굴 식물이잖아요. 덩굴 식물들은 왜 똑바로 안 쓰고 덩굴로 갈까요? 이제 얘네들은 또 꾀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받으려고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빳빳한 줄기를 세우는데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니까 꾀를 내서 다른 것에 걸쳐서 기대서 올라가는 에너지를 분산하는 꾀인 거죠. 게다레라는 식물도 있어요. 산에 가서 이파리가 하얗게 변한 것들을 보면 게다리예요. 근데 그 게다리가 왜 변하냐 하면 숲속에 덩굴져서 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를 찾아오는 곤충들을 약간 속이는 거죠. 여기 꽃 있어. 아니면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꽃이야 여기 꽃 있어 하면서 꽃이 아니면서 꽃처럼 잎을 하얗게 변색시키는 그런 꽃들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생각하면 각각의 전략으로 각각의 꾀를 부리면서 사는 게 식물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나요? 예, 아유 저기 이렇게 제 느낌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길을 나가면 나무부터 쳐다보실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성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예. 인사 한번 해요. 예.